1453년 10월 10일 그날 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 양덕방 경혜공주의 집 12살 동생 단종이 누나의 품에서 잠들어 있을 때 숙부 수양대군이 칼을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공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왕의 딸로 태어나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공주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을 아버지도 동생도 남편도 심지어 자신의 신분까지 빼앗긴 채 살아남아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경혜공주. 이름조차 낯선 이 공주는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친누나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계유정난이 시작된 바로 그 현장이었고 그날 밤 이후 그녀의 인생은 끝없는 추락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주에서 노비로, 노비에서 비구니로. 하지만 기록은 말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왕의 딸이라고 외쳤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세조는 조카딸까지 짓밟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경혜공주는 어떻게 그 모든 비극 속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공주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의 칼날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지금부터 7개의 장면을 통해 경혜공주가 걸어간 39년의 삶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녀가 마주했던 선택들, 그녀가 견뎌낸 고통들, 그리고 그녀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1436년 조선 세종 18년 창덕궁 어느 후궁의 처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세자 이항 훗날의 문종이었고 어머니는 후궁권 씨였습니다. 왕비가 아닌 후궁의 딸이었기에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만이 공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후궁의 딸은 현주라는 낮은 자기를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의 운명은 곧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자 이항은 이미 2명의 세자빈을 맞이했다가 모두 패출시킨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는 자식을 낳지 못해 쫓겨났고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는 행실 문제로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세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종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후궁권 씨였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권 씨는 이미 딸을 낳았으니 아들도 낳지 못할까? 이 한 문장이 경혜공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 어머니를 세자빈으로 만드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것입니다. 1437년 후궁권 씨는 정식으로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그녀의 딸은 현주에서 군주로 승격되었습니다. 평창군주. 이것이 경혜공주가 받은 첫 번째 자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어린 공주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어머니의 신분을 바꿔놓은 아기. 어쩌면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441년 세자빈권 씨는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단종이 되는 왕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출산 다음 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경혜공주는 6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남동생 단종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문종은 다시는 정실 부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비 없이 왕위에 오른 유일한 왕이 바로 문종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경혜공주는 아버지 문종의 곁에서 자랐고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한 아이의 존재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혜공주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를 세자빈으로 만들었고 동생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었는지 저주의 시작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출생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은 딸을 낳았으니 아들도 낳을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한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경혜공주는 자신이 어머니의 승격을 가능하게 한 증거였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묻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이 장면이 남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혜공주에게 세종은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왕비 없는 아버지 곁에서 자란 소녀에게 세종은 가장 큰 의지처였습니다. 세종은 손녀딸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조선시대 공주들은 대개 10살에서 12살 사이에 혼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달랐습니다. 12살이 되어도 13살이 되어도 14살이 되어도 혼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손녀딸을 곁에 더 두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실록 세종 32년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평창군주의 혼인을 서두르라. 1450년 초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그치지 않았고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3년상 기간 동안 손녀딸의 혼인이 금지된다는 것을. 3년상을 치르고 나면 손녀딸은 18살. 당시 기준으로는 완전히 노처녀가 되는 나이였습니다. 세종은 서둘러 부마 간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바로 참판 정춘경의 아들 정종이었습니다. 1450년 1월 경혜공주는 15세의 나이로 정종과 혼인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혼인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2달 후 세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손녀딸의 혼인을 마지막 선물로 남긴 것처럼 경혜공주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절규했다고 전해집니다. 혼인 후에도 경혜공주는 바로 출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관례에 따르면 공주는 혼인 후에도 몇 년 더 궁에서 살다가 16세 즈음 출궁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죽고 연이어 3년상이 이어지면서 경혜공주의 출궁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1452년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혜공주는 이제 정식으로 공주 자기를 받았습니다. 평창군주에서 경혜공주로. 이름 앞에 붙은 경혜는 공손하고 은혜롭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종은 딸을 위해 한양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양덕방. 지금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 한옥마을 일대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주의 집을 짓느라 30여 채의 민가가 철거되었다. 오늘날로 치면 평창동이나 성북동의 고급 저택 30채를 철거하고 대저택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했지만 문종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경혜공주는 남편 정종과 함께 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궁궐에서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집,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세종이 손녀딸의 혼인을 늦춘 것도, 문종이 딸을 위해 거대한 집을 지어준 것도 모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경혜공주를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안전한 공간도 결국
비극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종의 사랑, 문종의 사랑은 경혜공주에게 행복한 시간을 주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비극으로부터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공주의 집을 짓느라 30여 채가 철거되었다고. 하지만 그 집은 훗날 계유정난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 역설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순간의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시대의 폭력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것이 이 장면이 남긴 1453년 10월 10일 밤 경혜공주의 집. 12살 단종이 누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죽은 지 1년 반. 어린 왕 단종에게 궁궐은 너무나 무거운 공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시선, 권력의 긴장, 끝없는 의전. 단종은 자주 누나의 집을 찾았습니다. 경혜공주의 집만이 유일하게 편안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단종은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경혜공주도 남편 정종과 함께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 깊은 시각, 갑자기 집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 갑옷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무장한 군사들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양대군이 들어왔습니다. 경혜공주의 숙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잠에서 깬 단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단종실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김종서 등이 영모를 꾀하니 신이 먼저 이를 제거하였나이다. 거짓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먼저 김종서의 집을 습격해 그를 살해하고 조정의 대신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죽인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떨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이 무슨 힘으로 숙부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삼촌, 나를 살려주십시오. 단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양대군은 왕명패를 요구했고 단종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조선의 권력은 단종의 손에서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동생이 무릎 꿇고 숙부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그날 밤 이후 경혜공주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사랑을 담아 지어준 그 집은 이제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조극관, 민신, 이양.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거리에는 그들의 시신이 효수되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집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동생을 지키기는커녕 동생이 굴욕을 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무력함을. 오늘 우리도 이 장면 앞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무력감은 어떤 것일까요? 경혜공주는 그날 밤 이후 자신이 단종과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 앞에서 사랑도, 혈연도, 정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단종실록이 기록한 김종서 등이 영모를 꾀했다는 문장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이 역사가 되었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경혜공주는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진실이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묻게 됩니다. 진실이 힘을 잃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계유정난 이후 단종과 경혜공주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신하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키운 대신들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수양대군과 그의 추종자들 뿐이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이름뿐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단종은 더욱 자주 누나의 집을 찾았습니다. 궁궐에서는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황단종이 자주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렀다. 남매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죽은 아버지 문종 이야기, 어릴 적 함께 뛰놀던 덕수궁 이야기, 할아버지 세종이 들려주던 이야기, 모든 대화가 과거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미래는 너무나 두렵고 현재는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경혜공주는 동생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종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지지하는 발언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14살 소년이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동생이 왕위를 내놓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세조는 단종에게 형식적인 예우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경혜공주의 집에 갈 때마다 감시하는 눈이 따라붙었습니다. 남매가 나누는 대화도 보고되었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명의 신하가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발각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정종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강원도 영월로, 이후 경기도 양근으로 옮겨졌습니다. 경혜공주는 병이 났습니다. 동생은 왕위를 빼앗겼고 남편은 유배를 갔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혜공주가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단종은 세조에게 사람을 보내 간청했습니다. 누나의 남편을 잠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세조는 허락했습니다. 문종의 유일한 사위니 잠시 돌아오게 하라. 정종은 한양으로 돌아왔고 경혜공주는 남편을 만나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역적의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결국 정종은 다시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포의 통진. 경혜공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궁궐에서 자란 공주가 유배지로 따라간 것입니다. 세조는 공주를 위해 가마를 내주고 노비와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혜공주를 위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감시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조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는 남매. 권력의 감시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공주.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마저 곧 빼앗길 운명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종과 경혜공주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였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상황이 자주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지만 그 머무름조차 감시받고 통제받고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깨닫게 됩니다. 고립은 외로움만이 아니라 자유마저 빼앗긴 상태라는 것을. 김포 통진. 경혜공주가 남편 정종을 따라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자라고 한양 최고의 저택에서 신혼생활을 보낸 공주에게 유배지의 삶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유배지 주변에 높은 담을 쌓고 자물쇠를 밖에서 잠그게 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주 부부는 사실상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고립된 공간에서 부부는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습니다. 감시는 있었지만 궁궐의 정치적 긴장은 없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두 사람만의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1462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혜공주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혼인한 지 12년 만이었습니다. 세종의 죽음, 문종의 죽음, 계유정난, 단종의 퇴위, 남편의 유배. 끊임없는 비극 속에서 부부는 자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의 고요함 속에서 새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말, 경혜공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정미수. 부부에게 찾아온 첫 아이였습니다. 경혜공주는 27살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늦은 출산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경혜공주가 아들을 안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다는 안도감. 동시에 이 아이가 자라갈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아들 정미수는 역적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종은 유배 중이었고 언제 더 큰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혜공주는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유배지 작은 집에서 부부는 아들을 키우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처 암자의 성탄 스님이 가끔 찾아와 불법을 들려주었습니다. 정종은 스님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을 안고 남편과 스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7년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사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혈육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갓난아기 아들과 남편뿐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희망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태어난 아들 정미수는 경혜공주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희망이 더 큰 절망과 함께 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희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경혜공주는 유배지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12년간 자식이 없었던 부부에게 갇힌 공간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생 단종의 죽음이라는 절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희망과 절망은 종종 함께 온다고.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1457년 10월 전라도 관찰사 하무치가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유배 중인 정종이 승려 성탄과 함께 영모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정종은 단지 스님과 불법을 나누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조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단종 복위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마지막 조치. 그 칼날이 정종을 향한 것입니다. 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종을 능지처참에 처하라. 능지처참. 조선시대 최고 형벌입니다. 산 사람의 몸을 조각조각 베어내는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기 아들 정미수를 품에 안고 그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종을 능지처참에 처하고
그의 처자를 정몰하라. 정몰. 재산과 신분을 모두 빼앗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경혜공주는 공주에서 죄인의 아내로 전락했습니다. 야사 연려실 기술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경혜공주가 순천 관비로 전락하였다. 관비. 나라의 노비입니다. 왕의 딸이 나라의 노비가 된 것입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순천부사 여자신이 공주에게 관비의 일을 시키려 하자 공주가 대청에 앉아 말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죄가 있어 귀양은 왔지만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일을 시키려 하는가. 경혜공주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존심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비의 일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들과 딸 유배 중 낳은 둘째 아이은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경혜공주는 26살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동생도 남편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갓난아기 2명뿐이었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경혜공주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세조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경혜공주와 그녀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저주를 퍼부었다고. 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세조는 피부병을 앓기 시작했고 그의 자녀들도 연이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주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경혜공주를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신분은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여전히 역적의 자식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신분을 회복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키는가? 경혜공주는 자존심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이 한 문장이 그녀를 지탱한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도 재산도 가족도 모두 빼앗길 수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만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연려실 기술이 기록한 경혜공주의 말은 분명합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비록 관비로 전락했어도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경혜공주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자녀들은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공주라는 신분은 돌려받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경혜공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로. 27살의 나이에 왕의 딸이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출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비구니가 된다는 것은 속세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자녀들을 궁궐로 보냈습니다. 세조의 아내 정희왕후가 아이들을 거둬들였습니다. 아들 정미수와 딸. 경혜공주는 자신이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구니가 된 어민이가 아이들을 키운다면 아이들은 평생 죄인의 자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차라리 궁궐에 보내 정희왕후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선택이었을까요? 갓난아기를 궁궐로 보내고 홀로 암자로 들어간 경혜공주의 심정은. 세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혜공주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는데 무척 가난하였다. 세조는 이를 불쌍히 여겨 집을 지어주고 몰수했던 재산과 노비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을까요? 경혜공주는 암자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속세와 단절한 채 연불과 참선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신원 회복, 아들의 신분 회복. 이것이 경혜공주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고 다시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경혜공주는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남편 정종의 죄를 풀어주십시오. 아들 정미수에게 관직을 내려주십시오. 처음에는 묵살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종 때에 이르러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종은 경혜공주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정미수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정미수는 관비 신분에서 벗어나 정식 관료가 되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들만이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474년 1월 17일, 경혜공주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살았던 나이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사흘 전 아들 정미수에게 분재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불행히 병이 들어 유일한 아들인 미수가 아직 혼인도 못했는데 지금 홀연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노비는 갑작스러운 사이에 낱낱이 기록해줄 겨를이 없어 먼저 정선방에 하사받은 집과 통진에 있는 전답을 준다. 정선방에 있는 가사에 대해서는 자손에게 전하며 오래 지니고 살아주기를 당부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혜공주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 남편의 신원을 회복시키지 못한 것이 한이었을 것입니다. 정종의 신원은 훗날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회복되었습니다. 경혜공주가 죽고 29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것 자체가 승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비구니가 되어 살아남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저항입니다. 경혜공주는 비구니가 되었지만 끝까지 남편과 아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가 남긴 분재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손에게 전하며 오래 지니고 살아주기를 당부한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들로 이어지고 손자로 이어지고 후손으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이것이 경혜공주가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장면을 통해 경혜공주의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세자빈으로 만든 딸에서 시작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공주, 계유정난의 밤을 목격한 증인, 고립된 남매 중 한 명, 유배지에서 희망을 발견한 어머니, 모든 것을 잃은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구니가 되어 살아남은 생존자까지. 각각의 순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시대를 만들었듯 7가지 장면도 결국 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당시 기록들은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경혜공주의 치열한 고민결단의지가 누적된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연려실 기술이 전하는 나는 왕의 딸이다라는 표현처럼 작은 자존심이 큰 생존을 만든다는 진실은 7가지 장면 모두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경혜공주의 선택들은 단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한 시대 전체의 비극과 맞서 싸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작은 용기, 작은 결단, 작은 자존심이 모여 내 삶과 우리가 속한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흐름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의 선택이 흐름을 만든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경혜공주는 3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남긴 발자취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무엇으로 자신을 지키겠습니까? 경혜공주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자존심을 잃지 않는 것, 살아남는 것. 이 역사가 오늘에게 건네는 질문. 지금까지 우리는 경혜공주의 삶을 7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세자빈으로 만든 출생의 순간,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 속에서 누린 행복한 시간, 계유정난의 피비린내 나는 밤, 고립 속에서 동생과 의지하던 시간, 유배지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 남편과 동생을 잃은 절망의 순간, 그리고 비구니가 되어 끝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선택까지. 이 7가지 장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는 거대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혜공주는 권력의 희생양이었지만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발자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계유정난의 밤, 경혜공주가 동생 단종을 지켜보던 그 무력함이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왕의 딸이다라고 외치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그 순간이셨습니까? 혹은 갓난아기를 궁궐로 보내고 홀로 암자로 들어간 어머니의 선택이셨습니까?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경혜공주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절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무엇으로 자신을 지키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혜공주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자존심을 잃지 않는 것,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 경혜공주를 떠올리며 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7개의 장면 중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경혜공주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이 역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잊혀진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관심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